제가 오늘은 방송에서 주택 거래량이 갖는 의미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최근에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다는 그런 뉴스만 접해도 바로 가격 급락을 머릿속에서 연상하시는 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는 주택 거래량 급감이 갖는 그 이유, 또한 그걸로 인한 시장에서의 나타나는 현상,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8.2 대책과 9.13 대책 이후에 전국적으로, 또한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택 거래량과 주택 가격의 상관성이 어떻게 시장에서 전개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비밀 노트에서는 주택 거래량과 주택 가격과의 연관성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택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과거 5년과 비교시 주택 거래량이 대폭 축소된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표에서 이쪽에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한 44만 8천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1% 정도가 축소된 거고요. 최근 5년 누계 대비로는 32.6%가 축소된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놓고 보겠습니다. 21만 한 2천 건이 거래가 됐는데 이게 전년 동기비로 따진다면은 약 한 31%가 축소가 됐고요. 평균 5년 평균을 보게 되면은 약 38% 정도가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누계로 보면은 한 6만 6천 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로 보면은 43.5%가 축소된 거고요. 최근 5년 평균 누계로 보게 되면은 47.7%가 축소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서울만 놓고 본다면은 최근 5년간 평균 누계로 놓고 본다면은 거의 거래 건수가 반토막 나 있는 게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지방 같은 경우도 최근 5년 누적 통계로 본다면은 26.7% 정도가 축소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축소된 상황 속에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평균 누계로 본다면은 반토막 난 통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7월달과 8월달 비교를 하게 된다면요, 전국적으로는 한 1.3%가 거래 건수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수도권인의 서울 같은 경우는 2.4% 상승, 서울 같은 경우는 10.3%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5.1% 축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과거 최근 5년 평균 대비로 본다면 서울의 주택시장 거래 건수는 반토막 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년 1월 들어와서 거래 건수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부터 한 4월까지는 6,000건에서 한 4,500건 사이를 오고 갔습니다. 굉장히 예년에 비한다면은 말 그대로 거래 절벽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 건수가 대폭 축소된 통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서서히 늘어나서요, 6월 달에는 거의 9,000건에 육박했고요, 7월 달에는 12,000건을 돌파했고, 8월 달에는 13,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4월에 비교한다면은 7월과 8월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거의 2배 이상 주택 거래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통계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과거 방송에서도 금년 6월달 8월달에 서울의 주택시장 가격은 일시적 반등이 올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유는 3월달 4월달 5월달에 서울의 입주량이 적었고, 또한 1월부터 4월까지의 주택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대체 수요자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6월, 7월, 8월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6월, 7월, 8월 달에 서울의 주택 가격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주택 거래량이 축소한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가격 하락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시장 예측 모델로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게 벌집 순환 모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쪽이 주택 거래량이 되겠고요, 이쪽이 주택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자, 6개 국면으로 나뉘는데
자, 거래량이 증가하는 국면은 5국면, 6국면, 1국면이 되겠고요. 거래량이 축소하는 국면은 2국면, 3국면, 4국면이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축소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자, 2국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래량은 축소하지만 가격은 오르고 있고요. 3국면은 거래량이 축소하면서 가격이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4국면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축소하면서 가격도 하락하는 국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래량 축소가 반드시 가격 하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모형들을 보시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 거래 건수 변동이 항상 중요한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주택 건수 변동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주택 거래 건수의 변동은 어떤 데이터여야 되느냐 하는 거죠. 분모값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로 나와 있는 건수가 분모값이 되고요. 분자값은 매월 거래된 주택 거래 건수에 대한 백분율이 진정한 의미의 주택 거래 건수의 변동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로 신문이나 뉴스나 방송에서 논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따라서 분자값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분모값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거래 가능한 매물로서 3만 건이 있는 상황 속에서 10,000 건이 거래됐다고 했을 때는 3분의 1이 거래가 된 거죠. 또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거래 가능한 매물로서 15,000 건이 있는 상황 속에서 10,000 건이 거래됐을 때는 3분의 2가 거래가 됩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이 10,000 건만 거래된 것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0,000 건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래 건수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분모값이 바뀐 상황에서의 거래 건수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15,000 건 중에 10,000 건이 거래됐을 때의 그 파급 효과가 시장에 주는 파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분자값만 가지고 거래 건수의 변동을 가지고 시장 분석을 하셨다가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본 방송을 보시는 이런 시장님께서는 분모값과 분자값을 동시에 놓고 비교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제는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래 가능한 매물이 적은 시장에서의 어떤 거래량의 변동이 주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실수요층은 언제나 일정 비율만큼 그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즉, 서울에도 무주택자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수요층은 언제나 일정 비율만큼 존재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주택시장 현황이죠. 즉, 대체 수요자라든지 무주택자의 비율은 일정 비율만큼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반토막 낸 상황 속에서 거래 성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호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급등을 할 때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 속에서 급등을 하였다는 것도 우리 시청자께서는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서울은 이렇게 거래 가능한 주택 매물이 적어졌는가?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파리대책의 후폭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작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실시할 테니 미리미리 다주택자는 매도하시든지 나름대로 대응책을 사전에 강구하라고 미리 정부가 예고를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집주인이 매도를 하고자 심리적으로 그런 쫓기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심리적으로 우위 시장을 점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또 후폭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부는 다주택자들한테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굉장히 권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140만 호에 이를 정도로 대폭 증가가 했습니다. 이 140만 호 중에 약 3분의 1은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다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최소 5년 내지 10년 동안에 매매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까지는 최소 5년 내지 10년 후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는 법적으로 거래하고 싶어도 거래할 수 없도록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파트 분양권이라든지 조합원 입주권의 전매 제한 연장이 되겠고요. 또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같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서울의 주택 거래 가능한 매물이 대폭 축소된 결과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축소된 상황 속에서 서울의 주택 거래 가능한 매물이 더 축소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이유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2021년, 즉 내후년도죠. 서울의 아파트 입주량이 반토막이 납니다. 즉 2만 가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새 아파트의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더더욱이 순증가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 가능한 매물이 대폭 축소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후폭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신 분은 최소 5년 내지 10년 동안 팔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년 내지 10년 동안 그러한 매물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되어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런 소유자들은 급하게 시장에 매물로서 내놓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고요. 또한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고 한 2년을 기다렸다가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세법 개정도 역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건수를 대폭 축소하는데 그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변경해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현재 2년에서 4년 내지 6년으로 연장을 하겠다고 당정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정협의된 내용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된다면 결국은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실제 실거주자한테는 매물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서울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더 축소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택 거래량이 갖는 의미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자, 주택 거래량 축소가 반드시 가격 하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는 걸 제가 강조드렸고요. 또한 전월 대비 주택 거래 건수의 변동만 볼 게 아니고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의 건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 상황에서의 거래 건수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한 주택 거래 건수에만 현혹당하시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자, 최근 한 20년 가까이 주택가격 폭락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 언제 집 사야 될 시기라고 혹시 주장하신 적 들은 적 있나요? 자, 주택가격 폭락을 주장하는 근거 없는 일부 주장과 가짜뉴스 유튜버에게 당할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의사결정하시기를 부동산 비밀노트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입니다. 제가 주관하는 세미나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 논현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지역별, 시기별 주택시장 전망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소액으로 특히 자녀 명의로 서울 재개발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절세 방안, 이런 주제로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요. 제가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는 제 세미나에 처음 오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1:1 무료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